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를 활용한 안전한 부의 이전, 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과 사업자 연말 체크포인트, 그리고 소득 구조에 맞춰 선택해야 할 절세 계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과 자산 관리 기준만 알면 훨씬 쉬워지니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죠. 오늘 함께할 세 분의 지갑 닥터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할 지갑 닥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화 감정평가법인 김강산 대표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 감정평가법인 대표 김강산 평가사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 증여와 같은 가족 간의 부의 이전, 그리고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 전환과 같은 각종 대표님들 혹은 사장님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정식 감정 100건 이상 하고 있고요. 상담만 수천 건 이상 하고 있으니까 오늘 풍부한 사례와 그리고 지식을 재밌게 그리고 쉽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강산 대표이사님과 함께 안전한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사연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도착한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가족끼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직 상속이나 증여를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 없이 안전하게 부를 이전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큰 편이다 보니 시세를 어디까지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감정평가를 받는 게 정말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평가를 잘못 받았다가 세금 문제가 생기거나 형제들 사이에서 불신이 커지지는 않을지도 고민이 되네요.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 가치를 명확히 정리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예, 시청자님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상속과 증여가 이제는 금액보다는 그 논리를 먼저 보는 시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지금 상황에서 감정평가 하나로 어떻게 부의 이전이 달라지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부의 이전 방법 짚어볼 텐데요. 이사님, 요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최근에 국세청이나 국가의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도 많이 달라졌고요. 예. 이에 관련한 세금에 관한 스탠스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뭐 조금 금액이 좀 작거나 이렇게 좀 쉬운 물건들은 좀 살짝 넘어가거나 좀 조사에 좀 보류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아파트나 꼬마 빌딩 같이 부동산 가격이 좀 큰 이런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상속증여 신고 금액이 실제 시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2020년부터는 꼬마 빌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층 이하, 4층에서 5층 내외의 이런 상가 같은 것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준 시가대로 신고하거나 좀 낮게 저가로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연락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작년 말부터는요, 24년 12월부터는 초고가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와 같은 이제 좀 비싼 아파트라던가 단독주택 같은 좀 비싼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값이 좀 나간다는 상속 물건이나 증여 물건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신고한다거나 뭐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거의 웬만하면 감정평가 사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세청이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같은 그 비주거용 부동산을 직접 이제 감정평가 대상으로 관리한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이게 얼마냐, 요거보다는 어떻게 산정됐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순히 주변 시세를 참고하거나 그냥 뭐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보다는 왜 이 금액인지, 그리고 이 금액은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산정되는지, 이것들을 규명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조금 앞으로의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국가 재정 여건이 약화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명확하게 존재하는 자산 가치에서 과세를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이해해 볼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국가에 사실 돈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보셨겠지만 예. 작년에 비해 예산도 많이 커진 상태인데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기업 같은 법인 여기다가 법인세를 더 거둘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런 반발이 되게 커질 거고 그리고 이따가 세무사님 나오시겠지만 연말정산 우리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근로자들한테 돈을 더 걷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이제 어떻게 손쉽게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상속증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전할 때 여기서 걷는 세금에서 조금 더 과세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지금 기준 시가보다는 아예 그냥 시가, 시세대로 이제 과세하겠다 이런 방침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시가 산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지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고가 아파트나 이제 다주택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그 기준 시가 신고가 왜 더 위험해졌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제 시가대로 이제 산정을 한단 말이죠. 물건의 가격을.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돈을 주고 살 경우에 이제 이게 100원에 주고 샀으면 이거는 이제 10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특이한 일이 없는 이상 100원짜리가 되는데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그러니까 영원으로 받기 때문에 물건의 자산을 그래서 이 영원에 대해서 이 자산이 얼마인지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 물건의 자산이 얼마인지 그 누구도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딱 알 수 있는 게 기준시가거든요. 근데 기준시가는 지금 시세 혹은 이른바 시가라고 불리는 것들과 괴리가 좀 크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의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낮게 납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방향인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아예 이게 얼마인지를 평가해서 요거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세법에서 말하는 그 시가랑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시가격, 기준시가는 딱 어떻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뭐냐면 네. 만약 그때 이 물건을 팔았다면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원에 팔았으면 100원이 되는데요. 네. 결국에 0원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는 그럼 만약에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 이때 만약에 이 물건을 팔았으면 얼마냐, 이게 시가의 개념입니다. 근데 기준시가는 그거랑 달리 사실 공시가격이 기준시가거든요. 네. 같은 의미인데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는 국가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또는 그냥 단순히 부동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설정한 정책적 가격입니다.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책적 가격이랑 시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책적 가격은 이제 내년도 또는 올해, 작년 그리고 최근에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여기 땅값은 설령 시세가 100만 원일지라도 한 60만 원에 하자.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거예요. 네. 한 60만 원 하자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기준시가나 혹은 공시가격은 시가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100만 원이겠죠. 그러면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가와 정책적인 가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을 명쾌하게 좀 짚어주셨고요. 이사님, 감정평가 없이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신고를 할 때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이런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취약한 점은 만약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네. 그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기준시가인 50만 원에 신고했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요. 국세청에서는 아마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본인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들한테 얼마인지 평가를 받아온 다음에 아마 100만 원으로 과세를 할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 없이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하셨을 경우에는 이 간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차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취약한 점은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만약에 시세라는 게 100만 원이라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말하면 한 95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 이렇게 우리 시세라는 거는 이렇게 범위값으로 있거든요. 네. 범위값으로 있게 되는데 이거를
딱 100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90만 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95만 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105만 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변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본인이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오게 된다면 목적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조금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을 텐데 이것도 아예 포기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러면 감정평가가 이제 세무서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무에 계시니까 네. 좀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세무서에서 만약에 연락이 올 경우에 네. 또는 내가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경우에 감정평가서는 그냥 세무서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도 정해져 있고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세무서에서 이 부동산 물건이 얼마인지 알면 사실 끝나거든요. 네.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오는 상황인 건데 이 얼마인지를 알아온다 납세자가 먼저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대화가 되는군요 라고 하고 세무서에서 넘어가기도 쉽고요. 세무서 입장에서도 법에서 하라는 감정평가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뭐 거기서도 딱히 태클 걸릴 일도 없고 그래서 거의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리스크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 그러면은 감정평가 없이 그냥 신고를 했다가 국세청의 재감정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네. 보통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실무적으로 그냥 엄청 예. 네,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공시 가격으로 신고를 하거나 뭐 좀 저가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라고 계시는 게 당장 내일이나 뭐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조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몇 달, 늦으면 1년 뒤에 세무조사가 날라오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되냐면 기준 시가로 신고하거나 저가로 신고할 경우에 문서가 하나 날라옵니다. 문서가요. 공문이 날라와서 어. 뭐 되게 존댓말로 이렇게 격식이 돼 있지만 사실 예. 핵심은 당신 땅을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라와요. 네. 그렇게 날라오면 여기서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긴 한데 그건 좀 길어지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날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감정평가 사님들이 와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액대로 아마 신고가 정정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이랑 이제 실제 시가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가장 타겟이 제일 쉬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가를 잡기가 너무 쉬워요. 저희도 뭐 사실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 하면 몇 단지에 어떤 평형대가 대충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런 거래 사례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 딱 계산해봤을 때 더 추징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나오면 바로 이렇게 공문이 날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유의하실 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여기에 이제 조금 10억, 2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날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그 장점도 굉장히 많은 거를 많은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좋다고 해서 그냥 네. 형식적으로 감정평가 무조건 받아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감정평가서가 다 같은 감정평가서가 아닙니다. 네. 이게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서 이게 아까 물건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통상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일반 시가보다 좀 낮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원짜리가 보통 90원 수준에서 담보평가액이 나오게 되는데 절세를 위해서 이제 물건의 가격을 좀 내리기 위해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를 받고 이거대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인당하거나 이제 반려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관련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목적을 일반 시가 또는 세무서 제출용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근에 뉴스 기사 보셨을 수도 있으신데요. 그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네. 시가 60억짜리를 어떤 분이 39억에 평가를 받아서 내셨어요. 오. 네, 이런 경우는 아무리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재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심정적으로는 사실 60억짜리를 39억에 받아서 증여세를 내고 싶긴 하지만 이게 특히 그런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심지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시세가 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을 너무 저가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재감정 평가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정 평가를 이제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모든 분들이 목적 없이 무분별하게 감정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받아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나는 뭐 해당 사항 없겠지라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감정 평가를 조금 고려해야 한다라는 분 있으면요. 어떤 분 계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네.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오. 이게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네. 특히 꼬마 빌딩이나 상가, 아파트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사실 시세가 뻔하다 보니까 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우리 아파트 한 이 정도 하겠구나. 요걸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요즘같이 거래 사례가 많아도 내 자산이 실제로 얼마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뭐 한 15억, 20억쯤 하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막상 평가를 하면 막 4, 50억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월세도 계속 받고 계시고 이런 수익적인 것도 이제 국세청에 계속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다 감정평가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이벤트가 터졌을 때 신고를 하실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으로 이제 국세청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논리를 방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당연히 고가 아파트나 이제 다주택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비교적 엄청 명확해서요.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 시세가 명확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 이제 감정평가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도 가능성이 좀 있는 상속을 받으시거나 증여를 받으실 때 매도 가능성이 좀 있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 경우에 한 10분 중에 8분 정도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시는 데 목적이 좀 있으신데요. 한두 분 정도는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감정평가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속세 공제액이 뭐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한 10억 정도까지는 공제를 받으시거든요. 이 경우에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한 기준 시가로 2억 정도 되고 시가가 한 4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어차피 상속을 2억으로 받으시나 4억으로 받으시나 상속세액은 0원이거든요. 공제가 만약에 충분하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공시지가인 2억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4억으로 시세에 맞게 받으신 다음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아버지한테 시골에 있는 땅을 받았는데 나는 이 시골에 있는 땅을 전혀 안 쓸 예정이거나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 받으셔서 물건을 파실 텐데 그 전에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시골 땅들을 시가대로 평가받으신 다음에 양도를 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증여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코로나 2020년, 21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던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 시내의 신축 아파트 뭐 조금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면 좀 DMC 뭐 이런 곳도 있잖아요. DMC라던가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좀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 취득할 때 남편이 한 5억에 취득을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뭐 한 12억, 13억 가는 거예요. 아파트가. 네. 그러면 나중에 뭐 장특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되거든요. 그러면 절반 정도를 와이프한테 증여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6억까지는 10년 동안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예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도 가능성이 높은 물건 같은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꼭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형제 자매들이 좀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상속 받으실 때 재산이 좀 있으신 경우에는 형제 자매들끼리 좀 많이 다투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투십니다. 이럴 때 분쟁 예방을 할 수 있는 좀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공정하게 감정평가 받아서 우리끼리 지분 나누자 이렇게 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딱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게 엄청 낮게 평가를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더라도요.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진짜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에 딱 최적화된 그런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오늘 감정평가를 통해서 안전하게 부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화 감정평가법인 김강산 대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할 지갑 닥터도 모셔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두 번째로는 세무회계 도온 김도일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드릴 세무회계 도온의 대표 세무사 김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 역시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인 사업자를 겸하게 되면서 연말이 다가오니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연말정산만 챙기면 됐는데 이제는 사업소득까지 함께 정리해야 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용 처리나 카드나 현금 영수증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말에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쏟아내시는 주제가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연말정산과 사업자 연말 세무 체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알면 아는 만큼 돌려받는 주제라고 하니까 주목해 주시죠. 대표님, 연말정산을 보통 1월에 이제 하잖아요. 근데 준비는 연말부터 해야 된다고요? 네, 보통 1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네. 중순 정도의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좀 달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오. 아무래도 환급을 좀 많이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 배우자, 자녀 같은 경우에 같이 거주하고 계시다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요건들이 있습니다. 나이 요건도 있고요. 소득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득금액 요건,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가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든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까지는 계속 그냥 간소화 자료에 그냥 조회가 됐었다 보니까 그걸 그냥 무차별하게 공제를 받았던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좀 개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제외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공제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내가 환급받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제 항목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뭐 불임 가정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난임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조회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제가 안 되지만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특히나 영수증 같은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부금 같은 것들, 뭐 교회나 이런데 이제 기부금 지출하시는 금액들을 원칙적으로는 그런 단체들이 국세청에 보도를 해줘야 되지만 그것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데 충실히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왔을 때 카드 사용 비율을 이때 바꿔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연말에 와서 바꾸는 게 뭐 의미가 있냐고 좀
이렇게 회의적이신 분들이 네. 있는데 충분히 결과를 조금 바꿔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금액들을 추가적으로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요.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름이 이제 흔히 알려지기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알려져 있어서 신용카드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당연히 되고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용액까지 다 소득공제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년에라도 현금 영수증은 꼭 발급받아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연봉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 사용액에 대해서 퍼센트를 곱해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제일 낮습니다. 15%밖에 공제가 되지 않고요. 차라리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30%, 특히나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대중교통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은 연말에 충분히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연말에 조금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체크카드 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통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에는 최대한 소득이 높으신 분의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나라의 그 세율 구조상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공제를 많이 받으실수록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득이 높은 분의 카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조금 더 낮고 맞벌이 부부면은 연봉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서 쓰자.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도 네네, 괜찮을 맞습니다.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요, 대표님. 연금 계좌 있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가 더 되는 거예요? 네, 요즘에 네. 은행권에서도 IRP 이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개설하게 만들거나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말에 몰아서 넣으셔도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1년 단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조금 내가 한도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불입하셔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도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도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뭐 퇴직연금이나 뭐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연금저축 계좌랑 IRP를 둘 다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세액 공제가 되는 그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희가 900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다 900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봉이 5,500만 원을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액 공제율이 12%, 5,500만 원보다 안 되시는 분들은 1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900만 원을 최대로 납입했는데 내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 정도가 세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한도가 남으셨다면은 최대한 불입을 해주시는 게 13월에 환급을 조금 더 받으시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말에 몰아서 이제 넣어도 충분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표님, 그 치료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치료비도 만약에 한 해에 몰아서 썼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떠도는 소문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요거는 잘못된 소문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제를 받을 때 결제액 전체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비슷한 형태로 내 연봉의 3%는 최소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이 금액을 넘게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1년에 의료비만 180만 원을 써야 그 다음 결제액부터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에 만약에 조금 뭐 집에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병원비를 많이 결제하셨다면은 오히려 불행 중 다행으로 세액공제를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각자의 사정을 좀 봐줘서 조금 더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료나 뭐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지출해준 사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지출했을 때 그 가족의 요건을 보거든요. 그 가족이 뭐 나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소득금융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보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건들이 없습니다.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결제를 해줬으면은 다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뭐 맞벌이 부부이시라면은 총 금액의 3%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누구 카드로 한번 결제를 하는 게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희가 병원비 지출하고 보험금을 받잖아요. 이 보험금은 공제할 때 당연히 반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말정산 때 꼭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국세청에 연락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업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사업자들은 연말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까?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연말에는 이제 사업 기간이 조금 짧게 남아서 뭐 추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네. 결국에는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내가 잘 챙겼냐 이게 세금 계산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증빙들을 잘 수치를 하셨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요.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것들은 당연히 홈택스에 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주셔야 저희 세무사 같은 사람들이 쉽게 조회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뭐 만약에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라면은 세금 계산서 혹은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주지 않으시면은 부가가치세 공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처리를 할 때 일부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게 연말에 내가 그 증빙을 다 받았냐 이런 거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만약에 올해 매출이 좀 잘 나왔다 그래서 세금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내년도에 발생할 좀 큰 지출들은 올해로 당겨서 세금 계산서나 뭐 지출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나온 해에 결제를 해주시는 게 어쨌든 이익을 많이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가족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장에 이렇게 출근하셔서 오실 때에는 꼭 출퇴근 기록부 혹은 뭐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한 증빙 이런 것들을 또 지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어쨌든 가족한테 월급을 주는 것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소명을 하려면 연말에 결산을 보실 때 미리미리 출퇴근 기록부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꿀팁을 아주 많이 알려주셨어요. 대표님, 그 개인 사업자분들 있잖아요. 매출이 이제 막 늘어나요. 그럼 네네. 기분은 좋은데 또 한편 드는 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걱정 많이 네.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이때 맞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사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참 너무 축하드리지만 예. 저도 결산을 보는 입장에서 예상 세금을 뽑아보면 네.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뭐 이럴 때는 음. 사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비용을 늘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네. 비용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비용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의 지출을 올해로 땡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라고 추천은 못 드립니다. 결국엔 내 주머니에 남는 게 많아야 사업을 영위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들을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이 될 건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세금이 확실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요건만 맞다면 최대 5년간 100%의 세액을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큰 세액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건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직원을 고용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원 수가 조금 늘었다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늘어난 직원 한 명당 최소 880만 원에서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세금에서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출이 결국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인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또 건강보험료도 항상 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실 거고요. 절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분들이 매출이 갑자기 늘어날 때도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런 경우도 되게 또 많잖아요. 돌려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내라고 뭐가 날라왔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추징 사유도 몇 개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이런 것들은 워낙에 사례들이 많고 네. 뭐 내용이 세부적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안내 자료를 좀 배포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쉽게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그 안내서에 보면은 각 항목별로 어떻게 추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항목들만 조금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부양가족 공제를 과다하게 받으신 경우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금액 요건, 나이 요건들 충족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비한 상태에서 공제를 받았다 이러면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뭐 부모님 한 분 가지고 부부가 동시에 공제를 받는다든지 형제가 동시에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과다하게 공제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부담한 보험금 같은 것들을 충분히 차감을 하고 연말정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연말정산에 관련된 안내문들을 한번 보시면서 내 가족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회사가 연말이 되면은 간소화 자료 내세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궁금한데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최근에 많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출해도 사실상 한 95% 이상의 항목들은 다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뭐 난임 시술비, 뭐 자녀에 대한 학원비, 그리고 뭐 안경 구입을 현금으로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홈택스에선 조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만 조금 추려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추가적으로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세무회계 도온 김도일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 연말정산과 절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갑 닥터 모셔보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지갑 닥터입니다. 미래전략금융 이샘 금융 PD님 모셨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자산을 맞춤 포트폴리오로 관리해드리고 프로듀싱해드리는 이샘 금융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PD님과도 사연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연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절세 계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막상 제 소득에 어떤 계좌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직업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고 해서 더 헷갈립니다. 괜히 남들 따라 가입했다가 혜택을 제대로 못 받거나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월급 생활자에게 유리한 구조인지 소득이 늘거나 줄 때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소득에 맞는 절세 계좌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우선순위와 활용 방법을 쉽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D님과 함께 내 소득에 딱 맞는 절세 계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PD님 펀드나 ETF 투자 많이 고려하시잖아요. 이때 세금 문제도 따라올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금도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요즘 펀드나 ETF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이 어떻게 따르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내용 주제는 사실 펀드, ETF 요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펀드랑 ETF에 관련된 세금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가? 그리고 펀드에 부과되는 이제 세금, 그리고 ETF에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자산의 운용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산에 투자하는 이 펀드라는 건요, 소득 원천에 따라서 다양한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주식 매매 차익, 그리고 채권 매매 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세금 체계에서는 이런 다양한 수익률이 따로 과세되지는 않고 있고요. 단 한 가지 과세 형태인 배당 소득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과세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펀드에서 어떤 형태로 수익이 나더라도 투자자한테 귀속이 될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거 배당 소득세 형태로 과세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펀드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라는 건요. 세법에 따라서 과세되는 소득 그리고 과세되지 않는 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국내 주식 매매 차익 그리고 국내 주식 관련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내 주식형 펀드는 흔히 우리가 절세 상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내 주식에는 우리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절세 상품으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우리가 펀드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른 소득들, 뭐 예를 들면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라든지 배당 소득, 환차익 등등은요 모두 배당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될 때 아까 똑같은 분류가 아니라요. 배당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정리를 해보자면 펀드 내에서 어떤 형태의 수익이 발생하든 국내 주식 매매 차익과 또 국내 선물에 관련된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관련된 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ETF나 펀드 투자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PD님 근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도 과세가 돼서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 것 같고요.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세금을 냈다 이런 사례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인가요? 맞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지실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국내 주식,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듣고 네.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뭐야? 배당소득이 나오고 또 양도소득세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펀드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국내 주식형 펀드는 100%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펀드라는 건 다양한 자산의 운용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 배분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과 금융상품 분류 중 기준상 펀드가 국내 주식형 펀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 상품의 60% 이상만 투자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사실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나머지 40%는요. 국내 주식형 펀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권이라든지 뭐 예금 그리고 해외 자산, 현금성 자산 등등 다른 자산들에 투자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먼저 알고 가시면 내가 당했네? 이게 뭐지? 사기당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만 보면 국내 주식형이지만요. 이 내부 구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현행 세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펀드, 즉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 매매 차익과 또 국내 주식 선물 관련 매매 차익은 비과세로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이제 사례에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외의 자산, 예를 들어서 우리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혹은 매매 차익, 예금 이자 이런 것들은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님께서 이 질문 주신 사례처럼 네. 실제 펀드 전체 수익률은 국내 주식 부분에서 손실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에서 이자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배당소득세로 세금을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내가 이 펀드를 통해서 마이너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숨어 있는 이익을 통해서 나의 배당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PD님, ETF도 궁금한데요. ETF 쪽 세금은 어떤가요? ETF도 저희가 비슷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도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게 네. 현실입니다. 좀 구조가 다르거든요. 아. ETF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펀드의 한 종류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ETF가 또 구성되는 비율이나 아니면 이 구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펀드라는 건요, 자산 구성에 따라 소득 원천을 복잡하게 계산해야 해서 조금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식거래법, 주식매매법과 좀 비슷하고 방식도 비슷하죠. 그렇다 보니까 동일해서 비교적으로 좀 직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네. ETF는 분배금 그리고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처럼 사실 거래는 되고 있지만 실제 펀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고요. 주식의 배당이나 채권이자 같은 개념인 ETF 배당금, 이 분배금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TF를 팔아서 매매 차익을 거두었을 때 이 매매되는 시점에서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해당 ETF가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우선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요. 역시나 비과세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요. 다른 세금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를 보시겠습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또 상당히 다른데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건 국내 주식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세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해외 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이 과표 증가분 중에 적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15.4%를 과세하는 형태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차익에도 같은 방법으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분배금과 매매 차익 모두 과표 증가분에 비교해서 더 작은 것에 우리가 배당소득세를 부과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국내 상장 ETF인데도 국내 주식형이냐 해외 주식형이냐에 따라서 세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님, 그러면 아예 해외 상장 ETF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해외 상장 ETF는 또 앞에 두 개랑은 또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고, 요즘 여러분들께서 가장 또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바로 이 해외 상장 ETF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이든 아니면 해외 주식이든 상장 그 관련 없이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해외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우리가 부과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 500이나 뭐 QQQ 이런 네.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들에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외 상장 ETF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ETF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시는 거고,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피디님께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피디님, 어차피 그 비슷한 지수를 추정하는 ETF라면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가 그 해외 상장 ETF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상장 ETF는 15.4% 세금이고 해외 상장 ETF는 22%잖아요. 네. 이렇게 보는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라고 아. 얘기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네. 사실 그렇게 명료하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사실상 전반대의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먼저 보면요. 15.4%가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까지 단순해 보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들이랑 또 합산이 되시기 때문에 종합세율이 최대 49.5%까지 자산에 따라서 올라가실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위험하고 리스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 규모가 크신 분들,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리스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외 ETF가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또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까지 공제되는 이 해외 투자 계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양도소득세 22%라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우리가 자산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쪽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피디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소액 투자자 분들이나 그 평균적으로 그냥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유리한 ETF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방금 네. 얘기한 거랑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어느 때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가야 하고 아니면 해외 상장 ETF가 어떨 때가 더 유리한가 이거를 한번 따져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 이 마지노선 라인은 833만 원입니다. 네, 순수익 833만 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하나 얻어 가시는 건데요. 이게 정말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드린 아까 250만 원 공제 혜택 있잖아요. 해외에 우리가 절세 계좌로 이용을 했을 때 이 해외 ETF로 했을 때는 우리가 순이익이 833만 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 훨씬 더 이득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833만 원의 순이익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외 ETF로 운영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랑 같이 나눠서 운영을 하시던 아니면 조금 굵직굵직한 종합지수로 넣으셔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함께 가져가시던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내 소득에 딱 맞는 절세 계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지갑 닥터는 이샘 금융 PD님과 함께했습니다. PD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PD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 365 닥터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